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서 기자님 머리에 가려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뒤에 되게 큼직하게 글씨가 하나 붙어있죠? 네, 위기 극복. 요즘 나라가 어렵잖아요. 음. 뭐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 네. 그것과 함께 저희 이학 사람도 뭔가 이렇게 춘궁기 같은 시절을 맞아가지고요. 문지용님께서 파파이스를 기다리면서 보는데 정말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뭐 재미없어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1만 회가 안 나왔지만 네. 한 10년 뒤에는 한 몇만 회씩 돼 있어요. 계속 검색을 하고 찾아보기 때문에 신문에도 그런 회사가 나오잖아요. 네. 10년 뒤에 네가 죽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상하냐고. 멀리 너무 내다봤던 거를 반성하면서 당장 내일 앞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극복력을 더 기르겠다고 반성을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심장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임경선 씨의 신간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캐두먼이라는 필명으로 이제 메트로 신문의 캐두먼, 6개월의 라디오 천국, 한겨레 ESC의 이기적인 상담실 등으로 11년간 인생 상담을 해오셨던 임경선 작가가 그간 자신이 전달하고자 했던 인생의 가치를 정리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왜 펴기만 하면 이런 데가 나올까요? 어른의 성 뭐 이런 말을 안 갖고 굉장히 지금 녹화를 중단하고 이거 갑자기 읽고 싶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네. 117페이지입니다. 아, 예. 네. 어떤 태도를 가질 때 내가 내 삶에 가장 충만한가를 주제로 정신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과 나눈 대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5분 뽑아서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음악을 이제 주제로 하면서 재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근데 이문세,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 이제 음원을 공개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저는 듣고요. 조용필의 그 앨범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이제 해외 작곡가들의 곡도 받고 약간 굉장히 젊은 트렌디한 음악을 하려고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이문세 씨의 앨범 들어보니까 자연스러운 지금의 자기의 나이와 연륜과 감성에 맞는 데다가 반발짝 정도 더 변화를 추구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57년생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우리나라 예순인 거잖아요. 가수가 나이가 들면서 약간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갑자기 트로트로 장르를 바꾼다든지 네. 심신 같은 경우 그때요 이거 하다 갑자기 머리 2대8하고 나와서 2대8 막 이런 노래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 타이틀곡 봄바람이라는 노래인데 네. 가성을 굉장히 또 그렇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쓴 노래예요. 누구는 이러더라고요. 마룬5의 음악에 대한 이문세 화답 같다. 약간 뒤에 이제 가성으로 이제 후렴 네. 부분을 부르는 게 마룬5 애덤 르빈의 창법 비슷하다. 첫 방송 때 네. 그 조용필 헬로우 네네. 앨범 네네네네.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조용필식 마룬5 이렇게 곡의 해석이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시대 표준인가요? 마룬파이브가? 마룬5가 워낙 대세니까. 그때는 이제 헬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곡 작법 자체가 창법보다는 이제 곡의 작법이 약간 마룬5식의 팝 락의 어떤 그 스타일이다라는 사실적인 말씀이었고요. 네. 가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도 적극적으로 사용한 거지만 그 굉장히 그 호흡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유롭고 그 타이틀곡이라고 힘을 팍 준 게 아니라 그루브를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타면서 이제 부르는 게 나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은 너무 나이 들었다고 오랜 스타일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엿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이 네. 즐길 수 있는 약간 어덜트 컨템퍼러리 장르를 잘 개발해 줬으면 하는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 앨범이 굉장히 그 기대에 잘 부응하는 것 같아요. 작곡가들이 정말 다양한 작곡가들이 예. 부르 참여했어요. 노영심 씨도 있고. 러블리그로 네. 많이 알려진 강현민 씨도 네, 강현민 씨. 참여를 했고 네. 조규찬 씨도 예. 참여를 했고요. 이문세 씨가 또 마이클 부블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마이클 부블레 공연장에 보러 오셨더라고. 공연장에서 만났어요. 마이클 부블레식의 그런 스윙, 약간 이런 음악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잘 어울리는 곡이 있어서 저도 기분 좋게 들었고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는 그 예전에 이문세표 발라드의 느낌을 좀 느끼게
그러니까 전해주는 그 김광민 씨가 피아노를 네네네. 친 그 곡이잖아요. 사랑 그렇게 보내는가요? 네, 사랑 그렇게 보내네. 가사에서 약간 세월호 그 3사가 떠오르는 연상하게 하는 그런 노래여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와 아주 멀리 가버릴 줄 왜 몰랐을까? 사랑 그렇게 보내네. 하루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오래오래 그대 앞에 울고 싶은데 바람 소리마저 너무 조용한 하늘 사랑 그렇게 보내네. 기자회견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물어봐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고 쓴 곡은 아니었으나 네. 어떤 그 참사 때문에 슬퍼서 어떤 곡도 제대로 녹음하기 어려운 심정이었을 때 녹음한 곡은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노래가 이제 만든 창작자가 네. 꼭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건 아니어도 네. 듣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으면 그런 대로 생명력을 또 얻거든요. 예, 그렇죠. 저는 이번 앨범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8번 곡 무대예요. 네. 이거 굉장히 약간 재즈 스타일의 굉장히 잔잔한 곡이거든요. 네. 드럼도 굉장히 차분하게 브러쉬로 굵은 드럼에다가 차분하게 부르는데 이 가사와 이 분위기가 이문세 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 가고 나는 남고 계절은 이렇게 오고 흘러가고 나는 남고 또 다른 사람이고 웃음 잃지 않아 슬프지도 않아 다시 켜질 무대 위 상상하는데 노래를 부르네 가슴 벅차. 이게 본인의 얘기가 오롯이 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툭툭 부르는데 이 본인의 삶을 진심되게 담아서 부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뭐 최근에 뭐 방송을 통해서 또 몇 차례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은 갑상선 암이 또 재발을 하셔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하고 또 녹음한 앨범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원래는 2007년인가요? 그때 처음에 이제 그 발병을 해서 네. 그때 수술을 하고 근데 또 다시 7년 뒤에 재발을 한 거라고 해요. 네.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다 절제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대에 붙어 있는 거는 긁어냈다가 이제 목소리를 그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사의 말에 절제하지 않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노래를 들었는데 부르기 위해서 다 제거하는 수술을 이제 안 한 거죠. 녹음 스튜디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따로 이제 마련해서 네. 거기서 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목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바로 녹음을 하고 이런 식의 일종의 홈 레코딩을 했다고 해요. 네. 보컬은. 오히려 만족도는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녹음 결과물을 보면은 일단 다른 뭐 마스터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 보컬 디렉션만 보면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실험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힐링 캠프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 예전부터 뭐 이문세가 어떤 폭발적인 성량, 폭발적인 고음의 가창력 이런 거를 내세우는 싱어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영훈 씨도 얘기를 했지만 발라드는 그야말로 시 같은 것이고 그거를 얼마나 운율을 살려서 표현을 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이문세라는 싱어는 굉장히 잘한 거고 그리고 이문세 씨도 이제 발라드는 하나의 서정시와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느냐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사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노래 속에 더 많이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서 더 풍부한 표현력을 갖게 된 결과가 이번 또 15집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삶을 좀 많이 살다 보면은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 다양한 감정들과 감성들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표현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다양한 창법으로 노래한다고 하면은 네. 이게 그 알맹이까지 속속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간 흉내내기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기교에 그칠 수 있는데 이문세 씨 정도에서 이제 다양한 창법을 구사할 때는 거기에 맞는 감성과 이런 것들을 확실히 100% 캐치를 하고 부르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럴 때는 또 더 그게 테크닉이나 이런 면에서가 아니라 더 100%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그 희노애락이 되게 어떻게 보면 파스텔 톤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앨범이어서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컴백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음악학에 가서 산 테이프가 프린스였어요. 이제 남들이 마이클 잭슨을 그때 한창 들으니까 네. 나는 괜히 반골기질에
남들과는 좀 다른 걸 들어보고 싶다. 다른 게 이제, 프린스. 네. 가수가 딱 옷 멋있게 입고 오토바이 앞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산 게 이제 프린스 퍼플레인 있는 프린스 앤 더 레볼루션 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아, 음악은 밥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저를 가요계로 이끌어 당긴 게 바로 이문세 씨. 네, 실제로 많은 청년 세대가 주로 이제 팝 음악을 듣다가 그렇죠. 그때는 팝이 주류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가요가 주류가 된 게 바로 이제 이문세 씨 뭐 또 들국화는 그때 뭐 아직 언더그라운드였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들국화라든지 김현식.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결코 해외 뮤지션들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뮤지션들이 이렇게 네. 계속 등장을 하면서 네. 그거를 주류적인 감성으로 아티스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적인 감성에 접목을 한 게 거의 이문세가 거의 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1집 이제 데뷔곡 같은 경우 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네. 아주 음치가 네.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포크 그 전에 이제 뭐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네. 포크의 정서에 기반한 그런 노래였단 말이죠. 별로 그렇게 뭐 이 노래도 물론 좋은 노래인데 네. 이렇게 막 확 그 차별성을 갖는 그런 노래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2집이 재밌어요. 2집. 네, 저희가 이 집을 참 좋아했어요. 아, 파랑새. 좋아했어요? 네, 파랑새요. 네. 파랑새는 원래 저희, 네. 그러니까 파랑새는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 시절에 6학년 동기들이 그때 막 새로운 별밤지기가 되면서부터 그 아이돌 팬더마 그 현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주제곡이었어요. 네. 맨날 그렇죠. 파랑새 좋은 삐리삐리 노래고. 뿌려 부르면서. 그리고 이 집의 상당수는 그 파랑새는 아니지만 다른 곡들은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 선생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1집 포크에서 약간 이 집의 약간 락적인 앨범 재킷 혹시 기억나세요? 되게 뜨악해요. 그러니까 이문세 씨가 굉장히 바나나적인 이미지를 얼굴을 딱 표정하고 뭘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어요. 우산 살이 쫙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얼굴이 딱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그 반항기 가득한 락커의 얼굴을 딱 하고 있는데 저 당시에는 굉장히 멋지게 보이려고 저렇게 찍었을 텐데 지금 보면 되게 그 당시에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찍은 자켓들이 지금 봤을 네. 때 좀 그 멋있음을 그 세월에 씻겨나가서 상실한 네. 좀 슬픈 자켓들이 많잖아요. 네. 흔히 이제 가수들이 자기의 색깔을 못 찾고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그 모색 과정에서 이영훈 작곡가를 딱 만난 거죠. 이문세의 음악 그리고 이문세와 이영훈의 음악을 선보이기 시작한 게 이제 3집. 그때부터 이제 그 가수로서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지만 별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해서 뮤지션을 넘어서는 어떤 대중문화적인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서태지를 우리가 90년대부터 문화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80년대 문화대통령이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이문세. 밤의 문교부 장관. 네, 그런 그때 당시에 분이었죠. 별명이었죠. 네. 아주 그냥 히트곡을 몇 개 적어왔는데 여기 다 못 적어요. 3집. 그렇죠. 난 아직 모르잖아요. 휘파람, 소녀, 그대와 영원히. 4집 사랑이 지나가면, 이별 이야기, 깊은 밤을 날아서, 그녀의 웃음소리뿐. 5집 시를 위한 시, 광화문 연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등등등.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테이프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네. 계속 이제 A면 다 듣고 B면 다 듣고 또 다시 A면 듣고 B면 듣고 이렇게 돌려가는 식으로 들으면 모든 곡이 다 히트곡으로 느낄 정도로 네. 노래 다 좋았어요. 오토리버스로 계속 그냥 들었죠. 걸어 계속 듣는 거죠. 네네.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 빼놓고. 어허야 그때 아직 둥기둥기. 네. 건조가요가 있었나 그때? 네, 그 있었어요, 그 시절. 네. 어허야 둥기둥기. 어허야 둥기둥기. 아, 이거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노영심 씨 데뷔 관련 일화 있잖아요. 그 이화여대에서 이제 이문세 씨가 공연할 일이 있었는데 어디서 너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소리를 따라갔대요. 근데 웬 소녀가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더래요,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방해 안 하고 듣고 있다가 다 듣고 와서 박수 치면서 어쩜 그렇게 피아노를 잘 쳐요? 물어봤는데 노영심 씨가 파들파들 떠면서 돌아봤는데 이미 울고 있으면서 저 오빠 너무 팬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소녀 한 번 부르면 모든 소녀들이 다 쓰러져. 50대 소녀들까지 다 쓰러졌어요. 소년들도 쓰러졌어요. 저도 쓰러졌어요, 그때. 그 소녀 노래가 정말 좋아갖고, 네. 이제 음악 시간에 이제 그때 중학생 때인가요? 뭐, 장기자랑 비슷하게 해서 하나씩 불러라 노래를. 네. 그때 제가 가서 소녀를 딱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불러보시죠. 내 곁에만
머물러요. 그걸 장기자랑때 불렀다고요?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 야유를 듣고. 근데 제가 이제서야 좀 서태지로 그렇게 재빠르게 갈아탄 이유가 네. 생각이 났어요. 너무 일찍 결혼을 했어요. 아, 이문세 씨가. 네, 제가 중학생 때 결혼했거든요. 아침에 뉴스를 들었어요. 그 결혼한다고. 그 다음날 그 학교를 오면서 계속 울면서 와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있었는데 네. 모든 애들이 이제 나를 놀려주러 이렇게 딴반에서 왔다가 눈이 이미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고 쟤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영훈 작곡가와 한 7집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약간 갈라서잖아요. 왜 갈라섰을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주변에서 너무 좀 그런 걸 부르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활달하고 그 유쾌한 성격의 외향적인 가수와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골반 외돌수의, 기질이 있는. 예, 네. 그런 작곡가의 파트너십이었기 때문에 호사가들에 비해 오르기 좀 좋은 조건이긴 했죠. 둘이 사실은 그렇게 붙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작업을 하든 살다 보면은 싸우고 뭐 이렇게 털어지고 할 때도 있죠. 이렇게 마냥 좋기는 궁합이 정말 좋은 부부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영훈 작곡가가 이제 생전 인터뷰에서 그런 아쉬움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왜 붉은 노을을 너무 힘차게 불러서 너무 흥지가처럼 불러서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무슨 했는데 응원가처럼 부르더라. 이문세 씨도 어떤 인터뷰에서 뭐 본인이 이영훈 작곡가랑 뭐 N극과 S극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성격이 상극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오히려 뭐 한창 전성기 때는 에너지의 어떤 동기화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음악 기자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노래 어떤 음악의 우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싱어송라이터들은 보통 아티스트에서 좀 더 이제 우러러보고 노래만 하는 이제 싱어는 약간 좀 얕게 보는 네.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만든 곡을 자기만의 어떤 목소리와 해석, 그다음에 단순히 목소리뿐 아니라 거기에 어떤 느낌을 담아서 사실은 연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거 자체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해서 되는 것인가. 3집에서 7집까지 그 이영훈 작곡가랑 같이 일관되게 협업을 했을 때 저는 제일 좋았던 것이 그 음악이 꾸준히 이렇게 성숙해 간다라는 느낌.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뮤지션과 작곡가의 어떤 성숙한 음악을 어떤 그런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이 뚝 끊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90년대부터 이제 서태지 아이들 이후부터 음악을 즐겨 듣기 시작한 세대와 또 80년대 때부터 이제 뭐 들국화, 뭐 김현식, 원재야 이런 이문세 이런 음악을 즐겨 듣던 세대가 그 중간에 갑자기 단절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문세의 연보가 그게 약간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본인부터 그렇죠. 이문세 열심히 듣다가 서태지 아이들이 오니까 네, 바로 네. 갈아타셨잖아요. 그 저의 이문세 세 경험을 번 빌어서 안 들으셨잖아요. 지금 수가 어떻게서 당장 나오기 전에 당신부터 시작했어. 그래. 당신 말이야. 그런데 했어. 90년대 초반에 서태지와 아이들, 현진영, 듀스 등등으로 대표되는 그 미국의 흑인 음악 내지 댄스 음악들을 도입해온 그 새로운 가수들 때문에 음반 시장의 어떤 주된 흐름이 확 바뀌었잖아요. 가요계 판도가 바뀐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10집이었던가요? 10집. 네, 조조아리. 조조아리. 그때 이제 뭐 유희열이라거나 뭐 그 조규찬 혹은 이제 김현철과 같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아직까지 20대인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으니까요. 네. 이적과 함께 이제 듀엣을 한다라거나 이소라 씨와 이제 그렇죠. 듀엣을 한 곡도 있었고 그 이적과의 신구의 보컬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보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우위에 서야 된다거나 리드를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진짜로 잘 녹아들 줄 아는구나. 저는 그래도 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이문세 씨의 그 이영훈 작곡가 한 시절의 곡들이 제가 그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걸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도 그 곡들이 여전히 더 좋더라고요. 감수성에 상관없이 사실 그 시절 곡이 제일 좋죠. 이문세 노래 중에 단 한 곡을 꼽으라면 저는 옛사랑을 꼽으려고 해요. 고3 때 좀 암울했던 시기군요. 고3은 뭐 무슨 옛사랑을 추억할 게 있다고. 고3이 옛사랑을 좋아하면 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왜 고2 때 사랑을 추억할 수 있지, 고3이. 흰눈이 자꾸 올라가요. 얼마나 시적인 표현, 얼마나 멋진 표현 아닌가요? 정말? 눈이 막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날려서.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그냥 옛사랑 생각에 눈물이 뚝뚝. 생각해보면 그 이제 콤비가
이제 노래를 짓고 가사를 쓰고 불렀을 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 나이에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라는 가사는 굉장히 혁명적인 가사인 거잖아요. 광화문 영화 같은 곡을 이영호 작곡가가 고3 때 썼다면서요. 네, 고등학교 때 썼대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늙은이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 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지금 공감하는. 아니야, 우리는 꾸러기만 들으잖아, 지금.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당근, 이 조소영 PD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고추는 그래도 먹을만 했는데, 이거. 네, 겨울왕국 다룰 때 올라프의 코였기 때문에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신선하지 못한 것이. 위기극복이라고 써놓고선 당근 주스라거나 당근 케이크라거나 먹기 좋고 당근인 거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것도 지금 분위기가 네. 이 가을 분위기인가요? 이게 뭔가요, 지금? 봄에. 마구간이죠. 마구간. 깊은 네. 뜻을 몰라주시는 네. 이 데코도 사실은 네, 마구간. 토요일 때 한 번 했던 거야. 예전에 이제 마삼 트리오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아이돌의 임금님, 네. 아이돌의 그 조상님이 된 네. 이수만 회장, 네, 회장님. 네. 그리고 추억의 가수 유열. 네. 이순만, 이문세, 유열 이렇게 그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학원 길고 그 당대 이제 좀 색깔은 다르지만 발라드로 인기를 끌었던 셋을 묶어서 마삼트리오로 불렀죠. 사실 뭐 남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본인들은 아니다. 사실 마돈나까지 해서 마사회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마사회. 아티스트를 말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이문세 씨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가수로 데뷔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네. 방송, 네. 어떤 진행자나 네. 이렇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얼핏 듣기로는 어디 약간 땜빵처럼 어디 갔다가 네. 이제 순발력도 좋거나 입담도 좋고 네. 노래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PD의 눈에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네, 뭐 전유성 씨가 방송계에 데뷔를 시켜줬다고. 네. 꽃잎이라는 이제 라이브 카페에서 네. 알바로 가서 갔다가 이제 전유성 씨의 눈에 띈 거죠, 거기서. 이 전유성 씨가 듣고 너 괜찮다. 15,000원인데 할래? 이렇게 해서 아, 지금 고세를- 성대모사하신 거예요?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받고 무대에 이제 서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용돈벌이로 시작한 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지금 몇 년째 생업이 되고 있는 상태라 본인과 이문세의 어떤 도플갱어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가요? 풀기한건 아니고 뭐 그냥 저기 그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 평행이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별밤지기를 마치셨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라디오 좀 듣는다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네, 라디오를 초등학교 들으셨군요. 때부터, 그렇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별밤지기를 그만두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별밤지기를 시작하셨거든요. 네, 6학년 때 그래서 그만뒀고 연차가 이렇게 11년 하셨다고 그랬죠? 라디오를. 네. 이렇게 연차가 그렇군요. 드러나네요. 요새는 그런 거가 많이 없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워크맨, 마이마이 뭐 이런 것들 라디오 기능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학원에서 밤에 야간 자율학습할 때 이제 듣고. 초등학교 6학년에 야간 자율학습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건 아니고 학원에서. 학원에서 살벌하게 공부하셨군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남아서 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일기부 나왔을 때도 저는 추억이 되게 돋는 게 이제 이경규 씨와의 각별한 그 친분 관계를 과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경규 씨를 제일 친근하게 접한 게 별밤을 통해서였거든요. 공개 방송 때 이렇게 바람잡이라고 하죠. 앞에서 이렇게 분위기 띄우는 가수들 등장하고 본격적인 쇼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토크로 분위기를 띄우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미 그 오프닝 때 너무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진이 다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공개 방송을 몇 번이나 가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요, 그 경쟁률 치열해서 자주 가지도 못해요. 자주 가지 못하셨는데 몇 번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거는 그냥 아니, 뭐 몇 번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말을 못해. 여름이 되면은 네. 뭐 별밤 캠프라고 해서 연예인들하고 같이 네. 뭐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막 제가 그거를 가기 위해서 갑자기 화내서 갑자기. 제가 그거를 가기 위해서 정말 네.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엽서를 네. 진짜 손으로 예쁘게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런. 예전에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당신께서 원래 엄청난 모범생이었는데 누가 내 책상에 김용의 영웅문을 넣어놓고 서태지가 데뷔하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그 서울대를 못 갔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내가 봤을 때 아니야. 그냥 별밤에서 이미 게임 끝난 거야. 별밤이네, 별밤. 네.
늘 그거에서 여름이면 별밤 캠프, 그리고 이제 늦여름이 될 때쯤이면 별밤 잼 콘서트가 있었고, 그리고 매주 별밤 뽐내기가 있었고, 유머를 보내면은 그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던 H.O.T가 H.O.T 앞글자를 따서 유머 오브 튜즈데이 해가지고 이제 코너가 있었어요. 이제 네. 거기에 뽑히느냐 마느냐 H.O.T가 데뷔할 때 이문세가 있었나요? 있었죠. 96년도까지 했으니까. 예, 그렇죠. 딱 그 비슷한 시기겠네요. 네. H.O.T가 데뷔할 때가 그 정도쯤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뭔가 특히나 이문세 씨를 비롯해서 뭔가 차트에서 1위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H.O.T 때문에 못 찍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H.O.T가 별밤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쯤 또 이문세 아저씨가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울컥하면서 이제 야. 마지막 방송 들으면서 좀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김선영님은 이제 이문세를 좋아하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니까 바로 갈아탔는데 이승환님 그래도 의리를 지키면서 H.O.T를 좀 미워하고 그랬군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예, 의리가 좀 있고 예, 환승 잘 뒤늦게 안 하고 알았잖아요. 이분은 10세 때 알았다면서요. 아,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 별밤지기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사실 일밤도 그렇죠.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고, TV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때 새 앨범이 나왔다고 해서, 뭐, 거리에 나가서 반응이 어떤지를 찍어오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네. 약간 그런, 뭐, 실험 카메라 같은 거. 근데 이문세가 나와서 이제, 거리에 시민들과 얘기하다가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나 당신 안다. 당신 나를 어떻게 아느냐. 당신 페이머스 코미디언 아니냐. 그러니까 이문세 씨가 굉장히 낙담하면서 아니다. 싱어다. 그래서 여기 CD숍에 보면 내 CD가 있다. 이거 봐라. 포스트도 있지 않느냐. 보고 갸우뚱하더니 이거 그거 아니냐. 몰래카메라 아니냐라고 이제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종신이 슈스케 심사위원으로 나오기 전까지 네. 예능인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예.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음반을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뮤직비디오를 소비를 하고 무대를 소비하고 요게 조금 더 시장에 주류로 올라서던 시기가 되다 보니까 한 연예인을 소비를 할 때 저 사람이 가수인데 나와서 MC를 보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TV에 나오면은 코미디언이고 MC고 이렇게 받아들이던 시기가 되놓다 보니까 네. 어린 나이에 보면서 아닌데 저 아저씨 가수인데 앨범이 몇 개인데 라고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음악 프로 가령 네. 가요 톱10 같은 경우 네, 네. 이제 이문세 씨 나와서 막 5주 연속 1위 하고 이런 뭐 골든컵인가요? 그걸 네, 갖고 맞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와 멋지다. 그리고 가요 톱10에 이제 뭐 10위 안에 들고 이런 가수들을 보면은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방송 내에서도 음악 방송이 사라지고 가수들이 나오더라도 음악 프로가 아니라 어디 예능에 나와갖고 그냥 이제 토크쇼 나와서 뭐 좀 웃기고 입담하고 뭐 이래야지 그나마 이제 음반이 홍보를 해서 좀 소비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방송이 주요한 그 홍보 수단이고 주요한 음악 전달 그 매체였는데 네. 지금은 거기서도 음악은 사라지고 어떻게 그냥 되게 그래서 되게 답답해요. 이제 이문세 씨 요번에 새 앨범 출시를 앞두고 네. 또 이제 힐링 캠프에 2주 연속 나왔는데 문제는 음반 홍보를 위해서 출연할 프로가 힐링 캠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금 갑자기 인기가요에 나와갖고 지금 물론 요번에 소유랑 같이 뭐 이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랬지만 7080에 나가자니 지금 뭐 그 약간 이미지가 안 맞는 거고. 지금 유희열의 스케치북으로 어느 정도 네. 그 명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원래 시작이 이문세 쇼였잖아요. 이문세 쇼였다가 노영심의 작은 음악 해였다가 이제 뭐 이소라의 프로포즈였다가 네. 쭉 이어지는 건데 방송 시간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옛날에는 이문세 쇼에 누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나왔네 라고 보는데 요새는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누가 나왔다더라라는 걸 나중에 나왔었다라는 걸로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 이런 뮤지션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고 있나.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가장 영향력 있는 건 TV인데 TV에 나가서 음악을 소개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사실 또 이문세 씨 같은 경우는 TV에 나와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떤 지점쯤에서인가 나의 갈 길은 좀 공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기사도 몇 번 썼는데 그거 찾아보면은 또 묻어가십니까? 그 한번 이제 딱 가면은 앞에 막 천막들을 막 많이 만들어놔요. 공연장 앞에 최저경기장 앞에서 할 텐데 천막들을 여기저기 막 만들어놔요. 네. 아치도 이만하게 만들어놓고 그럼 천막 오면은 뭐 광화문 빵집이라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가보면은 거기서 붕어빵하고 막 국화빵 이런 거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막 나눠줘요, 사람들. 가로수 다방, 그래서 커피 주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장이라고 또 있어요. 가면은 이문세와 관련된 문제를 제출합니다. 다음 중 최근 3년간 문생이 출연한 CF가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우유 CF, 알약 CF, 커피 CF, 증거수 CF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 커피 CF가 답이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아니, 동그라미 친구 지금 그새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해요. 이렇게 그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네. 시절을 지배했던 사람이라면서 그걸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백미는 이거 같아요. 공연 다 끝나고 이제 여운을 느끼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순간 문자가 때레링 온답니다. 오늘 공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최고 관객입니다. 행복한 이문세 이렇게 해서 문자를 다 보낸대요.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후배 가수들이 그 많이 배웠죠. 아 그래요? 내가 따라하는군요. 그걸. 제가 알기로 성시경 씨도 네네. 공연 끝나고 네. 이제 이렇게 공연 보고 돌아가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문자를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문자를 또 받으면은 또 관객분들이 되게 또 거기에 또 답장을 이렇게 한대요. 다음 달 태어날 아기 태교차 왔다가 애 낳을 뻔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애 낳을 뻔했습니다. 뭐 정말 엄마와 함께 공연을 왔는데 진짜 엄마의 소녀 시절을 엿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선영님처럼 이제 별밤 예전부터 팬이었다가 네. 이제 어느 순간 엄마가 됐고 해서 애랑 같이 왔는데 그 같이 공연을 보면서 그 중학생 시절로 되돌아간 거죠. 이야, 중학생 둘이 공연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엔딩곡을 하면서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 근데 사실 또 엔딩곡 선정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걸 제가 제 마음대로 이문세 씨 노래 중에 뭐 하나를 선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문세의 곡 중에 딱 한 곡씩 골라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엔딩곡을 정합니다. 저는 옛사랑을 아까 하겠다고. 제가 좋아하는 곡은 해바라기지만 해바라기. 그래도 저희가 어떤 14년 만에 신보가 나온 거를 계기로 이렇게 한참 이야기해놓고서는 신곡을 안 들려주고 옛 곡을 들려드리면서 끝내면은 이건 가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성 들여 만든 어떤 그 타이틀곡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봄바람. 저는 봄바람. 음원 차트에 묻어가려는 이런 엔딩곡이죠. 네. 사실 오랜만에 컴백을 하셨으니까 신곡.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네. 더블 엔딩곡으로 네.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나가면은 네. 이 노래도 아니고 저 노래도 아니고 이게 뭔 노래인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옛사랑 추억하다 봄바람 타고 설레는 노래 옛사랑 추억했다. 네. 사상 최초로 리믹스 엔딩곡으로 우리가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한번 옛사랑과 봄바람의 콜라보를 네. 이문세 씨가 잘하는 콜라보로 네. 네.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